부산외국어대학교 아세안연구원 제1차 아세안 지역 설명회 두 번째 강연은 신윤환 교수님께서 해주실 텐데요. 강연에 앞서서 신윤환 교수님에 대해서 구보경 교수님께서 잠깐 소개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아세안연구원의 구보경입니다. 신윤환 교수님의 양력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드리겠습니다. 신윤환 교수님은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시고 예일대학교에서 인도네시아의 재벌 형성과 국가 주제로 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셨습니다. 현재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명예교수로 재직하고 계십니다. 교수님은 서강대 동아연구소 소장, 한국동남아학회 회장, 한국동남아연구소 이사장을 역임하셨으며 동남아시아 지역연구 분야의 국제 저명 학술지인 트랜스의 공동편집위원장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신윤환 교수님의 전공 분야는 비교 정치와 동남아 지역 정치이며 연구 주제로서 인도네시아의 정치 경제, 동남아의 화인과 화교, 동아시아의 지역 통합 등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수행하고 계십니다. 주요 저서로는 동남아의 정치 경제, 비교 정치론 강의, 동남아 문화 산책 등이 있습니다. 오늘은 한 아세안 관계의 장기적 비전과 과제라는 주제로 강연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 신윤환 교수님의 강연도 역시 40분 내외로 듣고 이후에 또 Q&A 시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채팅창이나 또 강연 후에 직접 또 참여하셔서 또 질문하실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신 교수님 강연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정말 아세안 연구원이 2022년에 아주 힘차게 첫 발을 이렇게 출발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자리에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제가 별로 어울리지 않은데 하여튼 초대해 주셔서 굉장히 감사하고 또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말씀드리는 거지만 이렇게 오늘 여기에 들어와 주신 분들 보니까 반가운 얼굴들이 너무 많아서 우선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 김홍구 총장님은 총장님 되시고 얼굴을 오늘 아침에 처음 배웠어요. 그죠? 벌써 1년이 지났는데 완전히 다른 분 같습니다. 정말 총장님 같으시고 더 큰 자리로 가실 것 같아서 반갑습니다. 우리 유진숙 선생님도 오래간만에 뵙고 반갑습니다. 우리 전재성 교수님, 네. 김영선 대사님 몇 번 전화를 주셨는데 제가 인사를 못 드렸네요. 오늘 보니까 반갑습니다. 네. 우리 박은홍 교수, 예, 또 바쁘다고 그랬는데, 예, 우리 이한우 박사님, 이한우 교수님, 또 제가 인사 못 드린 분이 있나요? 아침에 많이 돌아와 계시던데 역시 제가 이야기를 하니까 다 나가셨네. 박상용 선생님, 예. 언제 한번 배워야 될 텐데 제가 뵙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제 문제가 해결되는 대로 서울로 찾아뵙겠습니다. 하여튼 동료 선배 또 후배 교수님들 그리고 또 참석해 주신 대사님들 정말 반갑고 그래서 귀중한 시간을 뺏지 않아야 될 텐데요. 사실은 제가 여기에 좀 나오라는 그 부탁을 받고 한참 망설였어요. 제가 가지 않겠다고, 나오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우선은 제가 이게 사실 전공한 것도 아니고, 제가 사이드로 했던 거고, 또 퇴임한 지 벌써 1년 반쯤 됐는데, 그동안 동남아 생각을 좀 잊고, 가만히 있고, 제 자신 문제에 좀 집중하다 보니까, 동남아 팔로우를 안 해서 사실 잘 몰라요. 그래서 할 이야기가 별로 없고 이런데 결국은 응낙을 했습니다. 그래서 뭘 할까 무슨 말씀을 드릴까 생각을 하다가 제가 옛날에 이렇게 생각도 좀 하고 또 주제 넘게 막 주장을 했던 것들이 많아서 그래서 그걸 조금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다시 한번 살펴보고 또 반성문을 한번 써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걸 잠깐 살펴보고 오늘 이 주제에 맞춰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장기적이라고 했던 것은 단기적인 것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장기란 말을 붙여서 좀 길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좀 막연하게 이야기를 해도 되니까 그렇게 제목을 달았고, 제가 항상 생각하고 있던 좀 아쉬운 점 이런 걸 동시에 곁들여서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드릴 순서는 우선 뭐 한국 아세안 협력의 현황과 평가라고 했지만 이건 굉장히 일반적으로 계량적으로 하잖아요. 저는 계량적으로 할 만큼 제가 계속 그 팔로우업을 하지 않아서 잘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조금 큰 질적인 측면에서는 큰 이야기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평가라고 했는데 이게 평소에 느끼고 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질적인 평가 같은 걸 하고요. 옛날에 저희들이 아마 여기 계신 여러 교수님, 몇 분 교수님과 함께 우리가 동아시아 공동체 연구회라는 걸 조직해서 연구도 조금 하고, 그리고 이제 외교부 자문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요새 그 활동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저도 요새 참여를 안 하고 있어서 잘 모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다음에 또 제가 이야기를 뭐 많은 분들이 또 같은 생각을 하셨지만 우리가 한국과 아세안이 좀 힘을 합해서 하면 뭔가 한국에도 좋고 아세안에도 좋고 동아시아에도 좋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다녔는데, 그래서 아세안 연대론이라고 이름을 붙였지만 저는 뭐 제 자신은 조금 더 황당하게 들릴지 몰라도 우리가 아세안에 가입하자 뭐 이런 이야기도 드리고 그랬는데 그것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이제 기타 등등 몇 가지가 있지만, 그건 뭐 이 자리가, 시간이 제약이 있으니까 그건 좀 줄이고, 이제 한국과 아세안이 장기적으로 어떻게 되었으면 좋겠는가 하는 문제를 조금만 몇 가지만 제가 묶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제목이 차기 정부에 바란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차기 정부에 바라는 건 차기 정부가 제대로 된 정부가 들어서야 제대로 된 정책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건데 제가 바란다고 해서 될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좀 이렇게 어떤 정부가 들어서든 관계없이 이런 점에는 조금 염두에 뒀으면 좋겠다는 거 제 나름대로 생각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안아세안 협력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제 동의하시리라고 생각됩니다. 이제 물론 우리 정부나 우리 또 뭐 신남방 정책 이런 데 깊이 관여하고 있는 분들은 좀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저는 그보다 좀 더 한 걸음 나아가서 지금까지는 이제 경제 분야 협력이 주도했고, 그건 우리 국민들의 관심이고 정부의 관심이고 기업의 관심이고 또 우리의 국익을 실현하는 길이니까 그랬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엄격하게 좀 더 따져보면 또 우리가 학문적으로 들어가서 이론적으로 따져보더라도 뭐 경제 분야의 협력, 다시 말해서 우리가 뭐 교역이나 투자나 그다음에 뭐 관광 뭐 이런 것, 기술 이전 등등 이런 분야들이 사실 이런 분야에 정부가 할 게 뭐 있을까라고 생각하면 별로 없어요. 방해만 하지 않으면 좋은 거죠. 제 입장이 좀 자유주의 입장이지만 방해하지 않고, 근데 괜히 이제 민간 분야가 다 해놓은 걸 이제 정부가 숟가락 얹어서 자기가 한 것처럼 하는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이제 좀 솔직하게 이런 거 하지 말고, 또 사회 분야, 문화 분야도 굉장히 큰 진전을 이뤘어요. 근데 이것도 생각해 보면 뭐 사실은 이제 정부가 들어서서 사실 여기서는 조금 그 잘못된 부분을 이렇게 고치고 보완할 거는 있지만, 사실은 이것도 역시 자율적으로 진행되어 왔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앞으로 신경 써야 될 부분은 사실은 정치 안보 분야죠. 그러니까 정부의 고유한 역할입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모르겠고 겁이나고 민감하고 등등, 또 우리 뭐 강대국 외교에 끼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뭐 자신감이나 역량이 부족하고 이래서 소홀히 해왔던 게 사실이죠. 이제 이런 분야 쪽으로 이제 우리 좀 더 과감하게 적극적으로 나아가자라는 게 제 주장이고, 그래서 이제 평가도 거기에 따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또 이걸 한번 생각해 보면 협력 관계가 제대로 제도화되었는가라는 게 있고, 제가 이제 오늘 굉장히 좀 중점적으로 말씀드릴 게, 우리가 새로운 식으로 생각하자, 이제 개념화의 문제인데, 굳이 지금 존재하는 것 속에서 뭔가를 찾아내지 말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좀 더 창의적으로, 좀 더 미래지향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냐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협력 관계는 다 아시다시피 뭐 이런 식으로 쭉 발전해 왔죠. 우리가 30년 전에 부분적 대화 상대국으로 출발해서 정말로 빠르게 급속하게 그리고 이렇게 일직선으로 쭉 발전해 왔습니다. 계속 단계가 높아져 왔죠. 그래서 드디어 2010년에 전략적 동반자 관계라는 걸 이제 선포를 했고, 물론 이건 뭐라 그럴까요? 외교적 수사이기도 하고 그냥 이름을 이렇게 붙인 것에 이제 불과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정부 역할이 그런 거니까 중요하죠. 이제 그 다음에는 다 말을 잊어버렸다.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어떤 용어나 또는 담을 수 있는 개념 이런 걸 잊어버렸다고 생각합니다. 2010년 후에는 어떻게 해야 될지 아마 굉장히 당황하고 있는 게 아니고 우리 모두가 그죠? 학자들도 또 정부도 그러다 보니까 이게 동남아는 단순한 전략적 동반자 관계, 뭐 이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선포하고 있는 우리가 이 나라나 또는 국제 우리가 이 조직 이런 게 뭐 20개쯤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 동남아를 하나 놓고 보면 동남아는 사실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그죠? 그런데 이런 이름을 주기가 좀 미안하니까 거기에 몇 개가 등장을 했어요. 그런데 이 외교적 우리가 받아들여지는 그런 용어가 없어서 2014년에는 심지어 업그레이드된 전략적 동반자 관계다. 또는 아마 인도네시아 같은 데 가서는 뭐 특별한 뭐 전략적 동반자 관계되는 이제 정명사를 붙이고 하는데 사실은 적절한 용어를 못 찾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외교 관계에서 보면 그 다음에는 거의 동맹으로 가야 되는데 동맹은 우리가 굉장히 신성한 그죠? 이 한미 관계에만서는 아주 신성한 그런 용어로 쓰고 있으니까 함부로 못 쓰고 그래서 우리가 동남아에 대한 그런 적절한 한 동남아 관계를 지금을 표현할 수 있는 또 미래지향적인 걸 표현할 수 있는 적절한 용어가 필요한데 그거는 우리가 그걸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개념화가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 제가 잠깐만요. 네. 여기 밑에 중요성이 한미동맹에 못지 않으면서 이 군사안보적인 동맹과 성격이 다른 차원의 또 고해적이고 대등함이 우호적인 특별한 관계를 규정할 수 있는 적절한 외교적 개념을 우리가 만들어내고 찾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 동남아 관계는 다른 데와 더 중요하고 좀 더 특별하다라는 걸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그걸 우리가 찾지 못하고 있다는 게 하나. 이제 마지막으로 이건 뭐 또 많은 분들이 지적하지만 지금까지 외교 전반이 또는 한아세안 외교가 특히 우리가 남북 간의 외교 경쟁을 하는 그런 외교 경쟁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었다. 이제 이거는 사실은 지금 우리가 이번 정부가 들어서서 많이 나아진 것 같아요. 그죠? 아무래도 남북 간 평화 통일을 지향하고 이러니까 이런 거기 나가서 서로 경쟁하고 우리 이쪽 입장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상대방을 희생시키는 이런 거는 이런 냉전시대의 방식은 이제 지향해야 되고 이제 없어져야 되겠죠. 근데 이제 두 번째 이제 국내 정치용으로 이제 우리가 아세안 관계를 이용하는 거 이런 거 악성은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더라도 사실은 뭐 처음에 신남방정책 굉장히 지금도 열심히 활동하시는 분은 있지만 열심히 하고 있지만 처음에 굉장히 대단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뭐 거의 들리지 않는 거로 보면 뭐 실제는 그렇지 않은지 몰라도 적어도 그죠 뭐 우리가 국내에 보도되고 이런 거로 보면 조금 그런 용두사미의 감이 있다 그런 게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건 뭐 생각이 아마 정부나 외교관들하고 우리 학자들이 좀 생각이 나을지 모르지만 단순한 우리 한국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만 사용되는 이거는 뭐 모든 외교가 그렇죠. 이건 피할 수 없는 겁니다. 뭐 그리고 저는 그런 입장을 견지한 우리 정부나 뭐 외교관을 이해하지만 학자 입장에서는 우리가 우리 한국의 이익만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한 아시안 관계를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뭐 단순히 제가 뭐 평화나 뭐 사회 동푸주의나 뭐 인류 공양 이런 차원에서가 아니라 철저히 정말 아시안을 위해서 아세안 그죠 양자를 위해서 또 아세안의 입장을 우리보다 약하고 못 사는 아세안의 입장에서 우리 한 아세안 관계를 설정하면 그것이 정말 장기적으로는 우리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 동아시아 공동체론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여기 아까 아침에 그 발표를 말씀을 해주신 박상민 교수님 생각을 많이 담아 주셨고요. 함께 얘기했던 부분입니다. 이게 사실은 뭐 지금은 쑥 들어가지 않는 이야기가 들리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원래 생각했던 거는 뭐 여기 제가 어디 보면 동아시아 사람들이 의한 동아시아인에 의한 동아시아를 위한 동아시아 사람들을 위한 동아시아의 동아시아 지역 통합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었죠. 그래서 이제 미국도 빠지고 러시아도 빠지고 유럽도 빠져라 뭐 이런 뭐 단순한 어떤 점에서는 좀 폐쇄적인 그런 지역주의 같이 들릴지 몰라도 지역 통합이라는 것은 그 지역 사람들이 하는 거니까 그 사람 주도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이고 그렇게 되었을 때 가장 죄송합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참다운 지역 통합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했고 또 그것이 이제 동아시아에게 가장 큰 그죠 이익과 혜택을 가져다 준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세안과 한중일, 아세안 플러스 3, 또 APT라고 부르는 이것이 주도하는 또 동아시아 지역 통합을 우리가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했고 이제 초기에 우리가 아세안 플러스 3가 출범하고 나서 저희들 뭐 연구자들이 한 20명 모여서 같이 연구를 하고 또 정부에도 계속 그렇게 조언을 하고 또 정부가 주도하는 회의에 참석해서 그런 입장에서 우리가 의견을 개진하고 여러 가지 제안을 했었습니다. 이것이 가지고 있는 장점은 이제 주체적인 거라는 거 하나 하고 이제 무엇보다도 이것이 이제 중국이 한 축이 있고 일본이 한 축이 있을 때 우리가 이제 한국과 아세안 이런 게 좀 약한데 두 개가 힘을 합하면 우리가 3자 간의 어떤 균형이 이루어진다. 우리가 기하학적으로 따지더라도 삼각형, 삼정구도 세 발을 가진 우리가 소치, 가장 안정적이듯이 이게 가장 안정적이다.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서로 대결하지도 않고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이 장점은 또 이제 한국과 아세안의 중재적인 역할을 중시하게 되고 우리가 한국과 아세안이 서로 협력하게 만들고 서로 연대하게 만든다는 장점. 그 속에서 이제 한국의 역할 같은 게 그렇죠. 한국이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이 스페이스가 넓어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럼 한국이 뭔가 할 수 있는 외교적으로 뭔가 주체적으로 적극적으로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이 많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해서 이걸 적극 주장했던 겁니다. 그런데 잘 안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지금 와서 보면 이런 뭐 APT 이야기는 참 쑥 들어가는 것 같고 지금 뭐 특히 뭐 미국과 중국의 그 큰 대립 속에서 이건 실종되고 앞으로도 이것이 살아날 가능성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뭐 이게 우리가 자체적으로 실패했던 것은 일본이 항상 그 걱정을 하고 있었죠. 이 구도 속에서는 중국이 너무나 거대하고 크기 때문에 우리가 중국을 넘어설 우리 중국이 대항할 수가 없다. 중국 균형을 이루지 못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뭐 우리는 할 수 있다고 나름대로 좀 자신을 했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우리 일본의 우려가 이해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이건 반성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과 아세안이 아무리 뭐 나라 수가 많아서 힘을 합해도 이 거대한 중국에 어떻게 우리가 대항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일본의 우려도 이해가 되고 미국의 반대도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뭐 지금 또 북경에서 올림픽이 열리고 있지만 이런 걸 보면 중국이 계속 나아질 줄 알았는데 그죠? 중국의 패권주의나 또 중국 내부의 여러 가지 문제, 권위주의나 이런 걸 볼 때 중국이 지역의 리더로서는 굉장히 문제가 많은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죠. 그걸 어떻게 보면 좀 너무 순진하게 너무 기계론적으로 우리가 이걸 접근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뭐 실패한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아세안 중심성이 흔들리고 아세안의 리더십이 약화되고 초기에 동아시아 통합을 주장하던 그런 리더들, 마하티어 같은 사람들이 없어지고 그랬죠. 그러고 중국이 변했고 그런 것에다가 뭐 우리가 뭐 한국이 아마도 좀 더 적극적인 그 역할을 자임했더라면 뭔가 좀 달라졌을 거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가 굉장히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이제 많은 아이디어를 냈고 그리고 상당히 동아시아 외교에 관심이 많았는데 그 이유는 굉장히 다른 모든 정부들이 소극적이었다. 뭐 적극적이라든지 뭐 자원 개발이나 다른 데 이제 탐이 나서 경제적인 거죠. 그런 어떤 물질적인 이익 확보 이런 데 그 탐을 냈지 다른 이런 우리가 큰 복합적이고 종합적이고 큰 구조 속에서 생각하지 않더라. 이런 겁니다. 심지어 그 정부를 이어받은 우리가
노무현 정부 같은 데로 굉장히 소극적으로 이 동아시아 또는 동남아의 이 정책을 펴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동아시아 공동체로 변한 게 소리도 줄어들고 무엇보다도 이 동아시아 수준의 안타까운 것은 동아시아 수준에서 이 지역 통합 의지가 굉장히 약화됐다. 비단 그 동아시아 공동체 또는 APT냐 뭐 이스트 에이시아 EAS나 이런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지역 통합 의지가 약화됐다라는 게 안타까운 점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아세안 연대론입니다. 한국과 아세안이 힘을 합하면 우리가 큰 일을 해낼 수 있다. 그죠? 우리가 적어도 국제 정치, 국제 질서에서 뭔가 한 역할을, 축은 안 되더라도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이걸 담당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죠. 여러, 아마 여기 계신 우리 동남아 전문가들이 다 동의하고 있는 부분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기서 제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굉장히 뭐라 그러죠. 무모하게 아세안 가입론에 한 걸 이야기를 해서, 여러 분들이, 뭐라 그러죠. 조금, 웃음도 웃고 이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일부는 재밌는 생각이다. 이렇게 해줬던 분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했던 것은 몇 차례 주로 이제 언론, 신문지상에 글을 쓴 거지만, 아세안 자체라는 것이 우리가 평화, 자유, 중립, 비핵화 이런 걸 지향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철학, 이러한 원칙을 우리 한반도에도 구현을 할 수 있다면, 우리 한반도의 평화, 그죠? 그리고 남북한, 북핵 문제, 다른 심지어 나아가서 동아시아 우리가 평화도 이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그걸 이제 우리가 서로 양자가 앉아서 또는 사자, 육자가 앉아서 계속 북한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하자, 전쟁을 종식하고 다음에 평화 체제를 우리가 만들고 어떻게 하자라는 건 너무나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어렵기 때문에 차라리 우리가 그냥 그렇게 만들어 놓은 데 들어가면 훨씬 쉽지 않을까 이제 이런 아주 단순한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선의 비용, 최선의 비용은 사실은 지금 생각해 보면 비용은 적게더라도 생각을 바꾸는 게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그렇죠? 생각을 바꾸는 일이 엄청난 돈을 들여서 표현이 적절할지는 모르겠는데 차라리 우리가 무슨 한반도를 떼서 아세안 복판에다 갖다 놓는 비용이 우리 생각을 바꾸는 비용보다 더 쌀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생각을 바꾸는 건 힘들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하여튼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생각만 바꾸면 큰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게 사실은 간단하게 우리도 아시아에 가입하는 거죠. 말이 안 되느냐고 생각하지만 이제 저희 주장의 근거는 그렇습니다. 지역이라는 것은 결코 물리적인 또는 지리적인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지역은 거기가 굉장히 친화적이고 거기에 근거를 두고 있긴 하지만 지역은 사람들이 만드는 거죠. 우리가 학자들이 또는 정치인들이 역사학자들이 우리가 선을 그어서 만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기까지가 동남아가 지금 동북아다. 그 동북아라는 말이 인기가 없어지면 동북아는 없어집니다. 이제 동아시아의 개념으로 대체되고. 그러니까 이런 어떤 개념이란 것이 우리가 지역인데 이 지역은 우리가 만드는 거죠. 우리가 이걸 다시 개념화하면 된다. 정치인들이 나서서 또는 학자들이 나서서 그런 게 있고 통합은 지금 동남아는 동남아 자체가 아세안 중심적으로 약해지고 이러한 또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에 또 미중의 경쟁 시대에 아세안이 자꾸 힘을 잃는 이유는 동남아라는 것이 어떤 하나로서 하나의 경제 체계로서 어떤 자립할 수 있는 또는 잡아갈 수 있는 그런 걸 못 갖추고 그런 요소들을 못 갖추고 있다라는 거죠. 뭔가 어디하고 힘을 합해야면 우리 경제적으로 볼 때는 이제 우리 동북아가 가장 좋은 후보지만 그렇게 될 때 동남아가 온전한 하나의 경제 체계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동남아 홀로서기가 굉장히 힘들다라는 점이 있죠. 그렇게 볼 때는 어떻게 그죠? 동북아든 우리나라와 같은 그죠? 서로 상호보완적인 그런 경제를 갖고 있는 나라가 합해지면 통합의 이점을 극대화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좋게 들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또는 우리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우리 남북한 문제, 국제정치 문제는 지금 우리가 양자주의라는 건 한계가 있고 다자적인 틀로서 접근할 때 그것이 여러 가지 보장의 측면에서 좋다라는 다자적인 장점도 살릴 수가 있고 우리가 지금까지 남북한 관계는 양자든 또는 육자도 다자주의이기는 하지만 계속 저쪽에서는 미국과 북한이 우리가 1대1로 맞짱 뜨면서 이야기하자 이런 식으로 양자적 접근을 하기 때문에 이것이 가지고 있는 한계 같은 게 이걸 극복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아세안은 그죠?
이 북한이 그래도 가장 적게 덜 신뢰하는 지역이다. 기구다, 국제기구다. 다 불신하는데 그래도 아세안만은 그래도 좀 믿는, 그죠? 물론 뭐 중국도 있고 러시아도 있고 사실은 중국, 러시아보다 아세안을 좀 믿을지도 몰라요. 근데 이제 북한이 신뢰하고 우리 남한이 신뢰를 하고 그리고 이제 실제로 우리가 그 TAC, 그러니까 동남아시아 게 뭐죠? 우호 협력 트리티 조약이니까 이 TAC에 2008년에 북한이 가입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2004년에 가입하고 동시에 가입하고 있고 ARF도 남북한이 동시에 참여하고 있는 유일한 다자적 안보 대화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점에서 볼 때 이걸 조금 확대하고 확장할 수 그러니까 거기서 출발점으로 삼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이 이제 바탕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그런데 안 되죠. 사실은 지금 제가 어디 가서 이야기하면 미쳤나라고 합니다. 당신 동남아를 정부하는 사람이 많냐? 어떻게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느냐? 우리 쪽의 문제도 있지만 그쪽에서도 이야기를 받아들이지 않겠죠. 무슨 한국이 동남아냐, 아세안, 아세안에 있는 나라들도 우리가 참여를 안 시키고 있는데, 동티모르 같은 나라, 그죠? 그리고 또 이런 나라들 줄을 서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파키스탄 이런 데도 가입을 하겠다고 그러고 있는데. 근데 그런 것, 또 이제 우리 측에서의 문제는 이제 우리가 동남아와 같이 뭔가를 가는, 우리는 중국이나 일본과 맞짱을 떠야 되고, 그죠? 그런데 어떻게 저런데 하고, 이제 이런 어떤 편견들, 우리의 인종주의도 있고, 우리가 그런 게 있죠. 동북아 중심주의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엘리트들의 생각, 일반적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인 편견, 이런 것들이 모든 걸 막는 거죠. 결국은 이걸 생각해 보면 생각이 이제 그런 걸 막고 있습니다. 생각이죠. 이 생각은 이제 바뀌기가 힘들지만 또 쉽게 바뀔 수 있는 비용이 안 되는 이런 건데. 그래서 저는 아직도 이 생각은 포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생각은 우리가 단계적으로 설사 그건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그 길 향해서 가는 그것이 우리가 한국과 아세안의 연대를 점점 강화하는 길이다. 설사 우리가 아세안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못하더라도 적어도 회원국에 부응하는 그런 지위를 가지고 회원국에 부응하는 관계 어떤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그래서 회원국을 넘어서는 관계를 실현하고 있는 나라들도 많잖아요. 그 베트남 이런 나라를 보면 그러니까 이제 그런 관계에 점점 다가감으로써 결국은 그 효과는 비슷한 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한국과 아세안이 한국이 아세안에 가입하는 것과 다른 그런 있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 이런 생각을 해보자라는 건데 그래서 단계적으로 점진적으로 접근하다 보면 다가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제가 한 것 중에 이건 이제 장기적 비전이다. 제가 그래서 여기다 다시 이제 이런 걸 담아두었습니다. 아마 보시는 몇몇 우리 선생님들은 지겨울지 모르겠는데, 그죠?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말 속에 자화자찬하는 게 되지만 더 이상 생각을 담을 수가 없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래 장기적으로 생각할 때 한국과 아세안은 어떻게 되는가, 그죠? 우리 동반자인데 정말 실질적인 동반자다. 파트너십 포 리얼이라는 그런 정말로 경제, 사회, 문화, 정치적인 영역에서 실질적인 파트너적인 영역 수사가 아니라 이런 게 돼야 되고 오늘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거는 사실은 뒷부분입니다. 한국과 아세안은 뭔가 다른 게 있다라는 거죠. 뭔가 다른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미든 한일이든 한중이든 아니면 비슷한 한라틴 아메리카든 한국과 아프리카든 이런 거하고 다른 뭔가가 있는데 그게 저는 프렌드십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프렌드라는 건 굉장히 제가 지역주의로 나가서 그렇지만 친구 같은 관계죠, 그죠? 내가 남이가 이런 거 아닙니까, 그죠? 이건 굉장히 정서적인 어떤 유대감 이런 걸 기반으로 한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동남아와 한국 사이에는 그런 게 있다라는 거죠. 그게 좀 초점을 맞춰보자. 최근에 우리가 한국과 동남아 관계가 점점 깊어지고 그리고 많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문제들이 외교적 어떤 갈등이나 이런 걸 비화되지 않는 것이 서로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이런 그죠 어떤 감정의 측면들 이런 것이 좀 있기 때문에 아니냐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좀 초점을 맞춰서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장기적인 비전을 여기 넣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국제관계라는 것은 국제관계를 우리가 접근하는 여러 가지 관점이 있죠. 국제관계에서는 힘이 최고다라는 현실주의. 그렇지만 좋은 그죠 우리가 평화로운 미래 세계를 전쟁도 없어지고 서로 공동 번영하는 그런 대로 무조건 나아가자라는 그런 이상주의도 있고 그런 걸 우리가 만들자, 그죠?
그냥 맡기지 말고, 힘에다 맡기지 말고 만들자는 구성주의도 있죠. 그러니까 이 세 개의 입장이라는 것이 다 우리가 고려가 돼야 된다. 이게 뭐 절충적인 거라고, 뭐 이게 사상이 아니기 때문에 절충주의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런 걸 다 고려하면 우리가 앞으로 만들어갈 한국과 아세안의 관계 또는, 우리가 이 동아시아 우리가 뭐 공동체든 그런 것에 그러니까 우리가 밑그림을 그릴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다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가야죠. 우리 황당무계한 어떤 흑우를 보고 쫓아갈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실질적인 이익을 보장해주고, 그렇죠? 우리 한국과 아시안이 그랬고, 한국, 동남아와 동부가 사실 그랬습니다. 동남아에는 많은 경제적인 이익을 가져갔죠. 그다음에 우리가 비록 이루지는 못했지만 평화와 공동번영, 그런 뭐 거기에서 나오는 뭐 peace, prosperity and progress라고 하는 그런 동아시아 공동체 이상, 그건 이상이죠. 그걸 쫓아가자라는 거고. 단 지금까지 우리가 노력해온 그런 여러 가지 그 APT, EAS 그리고 다양한 형태의 그 협력들 이런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가는 그런 방향으로 이어가는 또는 우리가 아세안 중심성이라는 것도 생각해보면 그것의 물적 토대나 근거는 굉장히 약함에도 불구하고 아세안 중심성이라도 힘을 발휘했던 것은 바로 이러한 구성주의적 사고 때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다 작동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제 저는 한 아세안 관계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실질적인 동반자 그리고 영원한 친구 이런 걸 생각한다. 그래서 미래에는 이제 제가 뭐 다음 정부에 바란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달라고 해서 그래서 이걸 조금 초점을 맞추면 어떨까라고 생각해서 제가 붉은 그죠 글자로 친구 프렌드십 정서적 유대감 연대감에다가 표현을 해 이렇게 색칠을 해놨습니다. 제가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모르겠네요. 예, 마지막 장이지만 좀 항목이 많아서 제가 어느 정도 시간을 조절해야 되는지. 혹시 시간이 얼마나 10분 남았어요. 10분 남았습니까? 10분 정도 남았는데 편하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간에, 네. 10분, 예, 10분, 한 15분 정도면 끝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약간 구체화된 거지만 아직도 굉장히 막연한 이야기로 제가 끝을 맺겠습니다. 대아시안 정책이 앞으로 어떻게 됐으면 좋겠느냐라는 건 우리가 조금 이렇게 단기 중장기적 수준으로 보는 건데 이제 뭐 굳이 다음 정부라고 그러니까 좀 그렇긴 하지만 조금 우리가 아까 지역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 관계도 어떻게 형성해 갈 것인가를 너무 그러니까 우리가 개량적으로 그다음에 정책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좀 더 새로운 사고를 해보자 이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한 아세안 관계도 새롭게 좀 생각해보자. 한 아세안이 뭔가 같다, 유사하다라는 거. 그다음에 동등하고 유사하고 그렇다라는 걸 자꾸 찾아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체감 같은 거, 우리가 같은 게 많죠. 그러니까 아마 동남아 사람들이 또는 아세안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 부담 없이 느끼는 게 우리는 중국, 일본과 같이 어떤 제국주의적 또는 뭐 패권주의적 그런 생각을 하는 나라 같지도 않고 해봐도 되지도 않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자기하고 비슷한 동료의식 같은 게 있는 거죠. 또 우리도 강대국 사회에 끼어서 또 냉전의 어떤 희생물이고 이러니까 우리가 비슷한 그러면서 또 잘하고 있는 게 이제 부럽기도 하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비슷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계속 찾아가고 그런 걸 계속 강조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 아주 적극적이면서 이제 그냥 적극적이고 또 좀 적극적이라는 것은 좀 소극적으로 대외했죠. 사실은 신남방 정책이 좀 크게 치고 나갔지만 그래도 우리의 역할 자체가 아세안 우리가 국제 관계에서 우리가 적극적이지 않았으니까 적극적이고 좀 창의적인 말씀드린 창의적인 그런 그 아세안 정책을 수립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프렌드십 어떤 정서적 유대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자. 어떤 이해관계보다 계속 우호관계를 강조하고 우호관계를 또 정진시키는 일반적으로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우호관계 이런 식으로 쓴 그 관계들은 대부분 적대적인 관계에서 그런 거 많이 쓰더라고요. 한일 관계가 우호관계다. 그죠? 중국과 러시아가 우호적 관계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실질적인 우호관계입니다. 그죠? 또는 이제 아세안의 커넥티비티에서 이야기하는 people to people 커넥티비티. 요새 문재인 정부가 이야기했던 사람 중심의 그죠? 관계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베트남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베트남의 총리가 이야기했다고 하는
한국은 우리의 사동 국가다. 물론 이제 이 다문화 가정 국제기론을 보고 이야기했지만 뭐 그런 식의 그 표현들, 한국의 한류가 받아들여지고 뭐 이런 그런 생각해 보면 어떤 경제적인 측면보다도 뭔가 서로 공유하는 정서나 관계, 사람들의 관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굉장히 초점을 맞추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아까도 뭐 제가 모두의 말씀을 드렸지만 뭐 경제협력이나 사회문화협력은 놔둬도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다, 이루어가는 거다. 그죠? 정부가 개입하면 개입할수록 더 망가진다 오히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놔두면 잘할 거다. 우리가 거기서 나타나는 부작용 정도를 조금 우리가 그죠? 이렇게 정리해주는 정도에서 거쳐야지. 근데 이제 경제협력이 잘 이루어지고 특히 이제 뭐 한류 이런 것 때문에 뭐 사회문화협력 분야에서 발전이 있으니까 거기다 자꾸만 정부가 뭐 하는 것처럼 해서 거기다 정책의 이름을 붙이고 그러는 거죠. 그렇지만 그건 어떤 점에서는 뭐라 그러죠? 반복적인 리던던트한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건 사실 필요 없고 물론 이제 사회문화적인 부분에서는 이주의 문제, 그다음에 관광의 문제, 그다음에 뭐 이런 문제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죠. 그런 문제에서는 정부가 당연히 개입해야 되지만 그건 최소한에 거쳐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제 정부가 해야 될 것은 좀 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고유의 영역인 정치 안보 영역에서 좀 더 이제 적극적이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서 뭔가 전략을 제시해야 된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한중 관계나 한중 관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한일 관계도 뭐 한일 관계는 우리가 뭐 하여튼 한중 한일 대강대국 관계라는 변수라기보다 거의 상수로 작용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아세안 또 한 동남아 관계 또는 한국에 대해 아세안 정책이야말로 변수가 될 수 있는 거죠. 그게야말로 어떤 전략을 구사할 수 있는 데다. 그쪽으로 생각을 좀 집중하고 그러려면 정말 독창적인 사고, 또 많은 우리가 토론, 내부적인 토론 연구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나태하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한국과 동남아의 관계는 우리가 뭐 일본 걸 뺏길 수도 없는 거고 중국의 동남아 정책을 뺏길 수도 안 되고 미국의 정책을 뺏길 수도 안 되는 그래서 우리만의 것을 만들어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지금까지 열심히 해왔느냐는 우리 모두가 우리 학자 뭐 사실은 전부 다 반성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강조하는 것은 또 아세안을 위한 대아세안 정책을 수립해야 된다. 우리를 위해서 하지 말자. 위해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시안이 잘 되면 우리가 잘 되는 거고, 그죠? 우리를 위해서 자꾸 뭘 내세우다 보면 부작용이 생기고 오해가 생기고 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아세안이 잘 되면 우리가 잘 된다. 라고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래서 지금은 아주 좋은 적기라고 생각해요. 특히 차기 정부는 아세안을 위해서 대아세안 정부를 수립해라.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아세안 중심성이 약화되고 있으니까 이걸 회복시키고 이걸 강화하는 데 계속 집어넣자. 또 아세안 내부적인 문화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동참하자. 아세안의 통합을 돕고 아세안에 있는 여러 가지 개발 격차를 줄여나가고 또 아세안에 우리가 그러니까 이렇게 당면하고 있는 그런 문제들 지금 이런 우리가 팬데믹 이런 여러 가지 질병 문제는 있잖아요. 이런 문제의 해결에 우리가 계속 힘을 보태주는 그럼으로써 아세안의 신뢰를 받는 한 개 국가가 아니라 아세안 전부로부터 우리가 신뢰를 받는 이런 정책을 수립해 나가자라는 겁니다. 굳이 거기서 뭔가를 만들어내겠다. 거기다가 뭐 한국의 정신을 심고 무슨 태권도, 한글 이런 걸 계속 뭔가를 해서 한국의 존재를 알리겠다. 그럴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그건 부작용을 낳고 그건 좋지 않다. 그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건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 어떤 나라를 골라서 그 나라가 중요하고 크고 우리한테 경제적인 이익을 가져다 주니까 지금 정부도 그렇게 하고 있는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전략적인 국가를 몇 개 선정해놓고 큰 나라죠. 이제 베트남, 인도네시아, 뭐 우리가 태국, 뭐 이런 나라가 싱가포르 이런 걸 정해놓고 그 나라하고의 관계에 신경을 쓰고 초점을 맞춰서 거기서 뭔가 얼마나 이익을 실현했는지를 계속 계산해서 비교하고 이런 건 이제 중단해야 된다. 그러니까 노골적인 어떤 양자관계 이런 걸 하지 마라라는 겁니다. 정말 아세안 전체로 가야 되고 아세안 자체가 훌륭한 어떤 지역 협력체로서 공동체로서 나아갈 수 있게 도울 때 그 사람들도 우리를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거기서 우리 진정한 국익이 아마 실현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이건 누구나 다 그런 거죠. 베트남이 중요한데 인도네시아 중요한 다른 나라는 그 쳐다보지도 않고 그 쳐다볼 필요가 없다라는 건데 그건 아세안에 들어가면 그런 이야기는 심지어 베트남 사람조차도 인도네시아 사람조차도 받아들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 자신에게 돌아와서 이건 뭐 너무나 특히 우리 박사민 교수님이 굉장히 그죠 많이 이야기하시는 저도 그렇고 그래서 동북아 이런 것도 하지 말자. 동북아 걸핏하면 중국과 일본, 미국 전번에 우리 대통령 후보 토론회 할 때 보니까 사회자가 이렇게 묻더라고요. 사국을 내놓고 미국, 중국, 그다음에 뭐였죠? 일본, 북한이 들어갑니다. 북한, 일본, 미국, 중국을 넣어놓고 당신이 당선되면 어디를 먼저 방문하겠냐. 전형적인 우리가 이 동북아 중심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이런 이제 동북아라는 말 자체를 없애야 된다. 또는 이제 이런 힘의 근간, 힘이 누가 생각을 보고 우리가 우리 안보를 그죠 거기에 맞춰놓는 겁니다. 힘센 나라에 붙든지 아니면 힘센 나라끼리 그냥 같이 연원해서 우리를 보장해 주든지 아니면 그 사이에 우리가 막 잘해서 어떻게 줄타기를 해서 균형을 이루라든 이런 황당무계한 생각은 하지 말아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되는 건 안 되기 때문이죠. 안 됐기 때문에 한미동맹 같은 거 됐으면 여대 한시적이잖아요. 미국이 힘을 잃으면 어떡합니까? 그죠? 중국에 우리가 붙어 있었지만 중국이 또 힘을 잃으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좀 이런 걸 우리가 넘어서는 그래서 이렇게 볼 때는 사실은 한국과 아세안의 연대나 이런 것 또는 한강 더 나아가서 아세안 이런 것이 사실은 어떤 영구한 평화를 보장해주는 그런 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로운 말씀은 없고 전번에 제가 그동안 했던 이야기들 또 그런 걸 조금 정리해봤습니다. 가능하면 질문을 하지 마시고 서로들 이렇게 좀 토론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신한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짧은 강연이었지만 그 교수님이 가지고 계신 그 깊은 경륜을 많이 이렇게 배울 수 있는 또 느낄 수 있는 훌륭한 그런 강연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질문을 적극 고사하셨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Q&A 시간은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서 또 질문이 있으신 분은 또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예. 네, 대사님 말씀해 주시죠. 네. 우리 신유한 교수님, 안녕하세요. 인사드립니다. 건강하시고요. 안녕하세요. 예, 예. 우리 신 박사님이야, 우리 아세안 관계, 한아세안 관계 어떤 대부 같으신 분이시고, 오늘 또 특히 과제가 이제 한아세안 관계 이제 장기적인 비전과 과제 아주 그 심도 깊게 잘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이제 그 교수님 말씀하신 그 한아세안 협력 관계의 개념화, 제도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그것이 어떤 신뢰의 바탕을 둔 어떤 그 장기적인 파트너십 강화의 제일 그 핵심적인 사항이라고 봅니다. 근데 제가 이제 대사도 하고 또 이제 한아세안 센터 사무총장하고 또 이제 신남방 정책 주변에서 이렇게 관여를 하다 보니까 이런 개념화할 때 이제 호혜적인 윈윈 관계라 그럴 때 이제 오디언스가 우리 아세안 국가일 수도 있지만 또 국내적인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신 교수님이 이제 아세안을 위한 아세안 정책을 해야 된다. 이제 거기에는 이제 동의를 하면서도 그런 개념화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실질적으로 일을 하면서 느끼는 것은 결국 아세안을 위한 일을 하다 보면은 그것이 궁극적으로 우리한테 도움이 된다. 또 그런 측면하고 우리 어떤 이익을 추구를 하더라도 항상 상대방의 니즈나 관심을 배려하는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하면 될 것 같은데 이런 것이 이제 상당히 시간도 걸리고 인식의 전환을 가져와야 되는 거기 때문에 모든 분야에서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교수님한테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것은 우리 정부 차원에서는 이제 우리 교수님이라든가 일반 섹터에서는 이제 용두삼이라든가 좀 노력이 불충분하다 이렇게 지적을 할 수 있으시겠습니다만은 정부 내나 주변에서 본 저로서는 정말 신남방 정책은 좀 처절한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 거에 비해서 그러면 상대적으로 한아세안 관계라는 게 이제 한국이라는 당사자가 있고 파트너인 아세안
또 아세안 그 회원 국가가 있는데 한국은 그동안에 이렇게 많은 노력을 해왔는데 그 다른 한편으로 아세안이나 아세안 국가들은 한국하고의 관계를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해왔는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무슨 뭐 스트래티직 파트너십 뭐 이렇게 계속 그 업그레이드 했을 때 또 신남방 플러스 뭐 이런 걸 냈을 때 한국에 대해서 아세안이 어떤 노력을 했을까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뭔가 한아세안 관계를 장기적으로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우리의 노력과 아울러서 파트너인 그 아세안 측의 그런 더 배가 된 노력을 이끌기 위해서는 또 어떤 노력을 하는 것이 필요할까? 또 정부 이외에 뭐 학계라든가 기업이라든가 이런 데에서는 또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 이런 걸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말씀드려도 됩니까? 김명선 대사님, 제일 어려운 질문을 그렇게 하시면 제가 답변할 수 없는 거 질문하셔서 정말 대사님 반갑습니다. 반갑고 옛날 기억들이 새록새록 나오는데 그죠? 이제 다시 한번 그런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예, 뭐 다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우리 대사님이 전문가신데 아세안 국가들의 어떤 외교 스타일이죠. 앉아서 기다리는 거 그죠? 물론 자기들이 이제 필요하면 적극적으로 나서기도 하지만 가만히 기다리는 그 스타일은 저는 그게 그냥 어떤 문화의 반영이기도 하지만 그것보다는 가만히 기다려도 너무나 많은 나라들이 오니까 그죠? 큰 강대국들이 우리가 15세기, 16세기부터 세계의 모든 나라들이 찾아와서 머리는 안 좋아해도 뭘 하자라고 거짓말로 하기도 하고 참말로 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동남아의 세계 열강들이 세계 패권국들이 다 와서 탐을 내고 이랬으니까 이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뭘 나서서 당신이 해주니까 나도 이거 해주겠다 이렇게 하지 않는 그런 오래된 외교적 전통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그걸 바꾸는 건 굉장히 힘들 것 같습니다. 아마 일부 베트남 같은 데는 좀 외교관의 자세가 다른 것 같기는 하던데 다른 나라 외교관들은 다 스타일이 비슷해서 그냥 우리가 잊으면 자기들도 있고 그래서 뭘 팔로우업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건 바꾸기가 힘들고 그 대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까 이야기로 돌아가서 일종의 그 소프트 파워 그죠? 우리가 그 나라 국민들을 뭐 상대로 한 사실은 우리가 공공외교 이런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대한 인식, 그것도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문화나 이런 데 대해서 국민들의 인식이나 국민들의 어떤 그 사랑 이런 게 더 높아지면 그런 것 때문에 내부적으로 동남아 국가들이 내부적으로 한국과의 접근이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정치적인 이유에서 뭐 또는 다른 이유에서라도 한국과 가까워지는 게 좋다라고 생각해서 접근해 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과 동남아 국가, 아세안 국가들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다른 영역에서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그 사람들이 외교적으로도 그죠? 좀 더 우리에게 접근해 오게 만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한 그 사람들을 보고 막 설명을 하고 이걸 따져보면 이게 이만큼 당신에게 이익이 되니까 당신도 나서고 이런 식의 이야기는 아무리 해도 그건 결국 너희들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냐. 우리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죠? 이렇게 생각이 돼서 또 그 사람들이 그 스타일이 별로 바뀌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게 굉장히 안타깝고, 사실은 뭐 국내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 우리가 인식의 전환이라는 거는 사실 우리가 동남아를 보는, 동남아를 생각하는 이런 그죠? 인식이 바뀌어야 되는데, 이것이 쉽게 안 바뀌죠. 그러니까 이제 오랜 기간이 흘러야 되고, 또는 이제 좀 훌륭한 교육을 통해서 바꿀 수 있는데, 우리나라 교육은 뭐 아시다시피 훌륭하지 않으니까 그게 잘 안 되고요. 근데 이제 기대를 걸 수 있는 거는 사실은 미디어의 언론이나 방송의 역할인데, 뭐 방송은 조금씩 뭘 보여주는 것 같긴 한데, 그래도 그래서 좀 재미의 차원에서만 보여주고, 언론인들이 별로 바뀌지를 않는 것 같아요. 언론인들이, 우리나라는 뭐 제가 이 기회를 이용해서 제가 언론인을 비난하면, 저는 가장 후진적인 게 우리나라 언론인들이라고 생각해요. 걸필하면 민족주의 이런 거 들고 일어나서 싸움 붙이고, 그래서 지금 정치를 봐도 그렇게 싸움 붙이는 데 왕리를 가지고 있는 너무나 근시안적이고 너무나 상업주의적인, 그러니까 뭐 신문 뭐 관심만 끌면 그 네가티브 그죠?를 스스로 하는 그런 게 언론인데, 그래서 이런 걸 보면 굉장히 안타깝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그죠? 우리의 전반적인 노력들, 그러니까 이런 것이 도움을 갖다 주지, 구체적으로 어떤, 그 나라의 외교 정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답변을 못했어요.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양미간 대표님 손 들어주셨어요. 대표님, 네, 질문해 주시죠. 예, 안녕하세요. 질문 하나 좀 드리고 싶은데, 마지막 아세안의 과제 하실 때 설명을, 그거 안 하시고 하셔서 조금 더 선생님의 생각을 좀 듣고 싶은데, 정서적 유대감 강화 이런 얘기 하시면서 방향을 얘기하실 때, 경제는 민간에게, 사회문화는 최소한적으로, 정치, 안보는 앞으로 강화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네. 실제적으로 정서적 유대감을 강화하는 이런 것들은 굉장히 뭐랄까 말랑말랑하게 하고 소프트 파워적인 개념으로 굉장히 깊게 관계를 확대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러려면 실제적으로 사회문화적 협력이 상당히 포괄적이고 두텁게 진행이 돼야지 이게 한 해 아세안이 뭔가 좀 이렇게 그야말로 사돈 나라가 되는 거 아닐까요? 지금 현재 사돈 나라는 굉장히 뭐랄까 좀 표피적이고 이게 좀 언밸런스 하잖아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제 시민사회 활동하는 사람의 입장으로서 이게 정치안보라는 그 차원이 굉장히 하드한 거고, 여러 가지 이제 복잡한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전략적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사회문화적 협력을 어떻게 더 강화시켜가면서 그야말로 people to people이라는 게 말만이 아니고 인적 교류의 부분을 좀 뭐라고 해야 되나 동등하게 이렇게 편견 없이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식으로 뭔가 이렇게 가야 되는 게 포용적인 과제가 아닐까 싶어서 선생님이 생각하는 그런 몇 가지의 이제 지향은 어떤 거를 말씀하신 조금 더 듣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잠시, 좀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대표님 잠깐 자기소개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네네. 갑자기 제가 동남아 연구자 쪽에 나타나가지고 예. 예, 저는 역사인저 포럼이라고 그동안 역사 갈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국제 네트워크를 활성화하는 작업을 많이 했고요. 최근에는 주로 이제 유럽이나 미주 이런 쪽을 같이 하다가 한중일이 중심이 돼서 활동하다가 이제는 아세안 쪽이 훨씬 더 강화돼야겠다 생각을 해서 작년에는 메콩 지역 쪽하고도 네트워크를 좀 시민사회 강화했고, 그래서 아세안 쪽하고도 계속 그런 관심도 있고 그렇게 해야 될 필요를 해서 이제 그동안 동북아 중심으로 하다가 안 되겠다, 더 넓혀야 된다 생각을 해서 제가 이런 아세안 문제에 관심 갖고 좀 참여하고 있습니다. 네, 양미강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양 선생님, 네, 반갑습니다. 굉장히 날카롭게 지적을 해주셨어요. 제 발표문에 보이는 모순을 짧게 만들다 보니까 그런 실수를 했는데, 이제 좀 더 세련되게 쓰셔야 되는데, 제 이야기는 사실은 이제 이 사회 문화적인 영역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제 정부가 해야 될 역할이 뭐냐, 국가가 해야 될 역할은 뭐냐, 국가는 본연의 임무인 정치 안보 분야의 협력을 좀 더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고, 또 정치 안보 분야의 협력이 굉장히 도외시 되고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아이디어가 별로 안 나오고 있었고, 그러니까 정부가 해야 될 본연의 분야로 가서 좀 관계 도모에 정말 힘을 써야 될 것이다, 이제 이런 거고, 좀 더 넓게 이제 이렇게 보자라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마 제일 중요한 거는 경제적인 게 제일 중요했을지, 지금까지 중요하다고 생각했을 거고, 또 굉장히 경제적인 관계가 협력이 강화되면서 같이 따라온 것이 사회 문화 분야의 협력이죠. 그죠? 그리고 인적, 어떤 자원의 교류나 이런 것도 많이 있었고, 그다음에 서로 이제 문화 같은 것도 서로 이렇게 많이 소개되고 이렇게 많이 발전이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가 역할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는 그런 분야는 사실은, 그죠? 도움을 주는 보조적인 어떤 그런 단계, 그런 수준에서 그치고, 그걸 주도하려고 하지 마라. 주도해야 될 분야는 정치 안보 분야다라는 걸 제가 조금 이제 가려서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그렇게 본다면 사실은 미래의 관계는, 우리가 민간 부분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리고 우리가 그걸 자의적으로 억지로 한다고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건 당연히 세상이 그렇게 변해오고 있고,
또 이제 세상 모든 나라들이 민주화되고 또 이제 세계화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서로 직접 소통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분야에서는 자연스럽게 이제 그런 게 이루어져 가겠지만 우리가 그게 대학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는 그런 거고 제가 이제 그 정서적 유대를 강조했던 것은 한국과 동남아의 관계는 좀 다른 게 있다. 이게 뭘까를 계속 생각해보고 또 잘 몰랐는데 이게 보니까 그 사람들도 우리를 조금 특별하게 생각하고 우리도 특별하게 생각하는 것은 다른 그죠 좀 기울어진 관계 또는 뭐 다른 지역과의 관계 이런 데서 볼 수 없는 뭐 그런 어떤 끈끈한 측면이 보이더라라는 거죠. 거기에 뭐 정부가 그걸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 점에 조금 그 점을 주목하자. 그러면 한국과 아세안이 더욱더 가까워질 수 있고 그렇게 가까워짐으로써 그 모두 양측 모두가 그죠 어떤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또 예, 지적은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또 다른 분들도 질문에 자유롭게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김대중 원장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영 선생님, 제가 돌이켜보면은 자주 뵙고, 또 말씀도 많이 나눴던 것 같은데, 이렇게, 강의를 들은 기억이, 돌이켜보니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막 다른 데 가서 얘기하고 있는 내용들이, 신영 선생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많구나 하는 그런 느낌도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제가 드리는 질문은 약간 좀 생뚱맞을 수도 있는데, 저희가 이제 이 부산에 대학이 있다 보니까, 이 부산 지역사회도, 우리가 수도권, 특히 이제 서울에서 생각하는 그런 뭐 외교적인 관계라든가, 동남아 관계라든가 이런 것들이 뭐 중심이 돼서 하고 있지만, 각 지방 정부들도, 사실은 이제, 도시 외교라든가 이런 거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부산시 내에서도 신남방 정책이라든가 이런 거에 많이 관심을 가지고서 기획도 하고 이런 것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년 선생님도 이 부산시 여기에서 고등학교도 나오시고 하셨는데 이런 어떤 지방 특히 부산이라고 하는 그 지역이 가지고 있는 어떤 아세안과의 관련성이라든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정부 차원의 그런 어떤 관계 또 민간 차원의 관계도 있겠지만 도시 차원에서 어떤 우리가 좀 더 아세안에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이 있을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떤 조언을 해주실지 한번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진짜로 제일 어려운 이야기인데 제가 조금 제가 이 제주도에 살고 있고 제주도에 살고 있으니까 좀 생각해보고 그러는데 조금 생각할 시간을 주시면 제가 다음에 제가 부산을 가서 부산 애들에 가서 말씀을 드리든지 연구를 해갖고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얼핏 드는 생각은 부산은 여러 가지 입지가 좋았기 때문에 그 입지가 구체적으로 뭐가 좋은지 모르겠어요. 저는 다르게 또 아마 생각할 겁니다. 근데 많은 분들은 위치나 그런 부산에 가면 제가 동남아에서 느끼는 거하고 비슷한 걸 좀 느껴요. 긍정적인 측면에서. 그래서 편안하고 좀 이렇게 음식도 먹거리도 좋고 편안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동남아하고도 관계가 많아지지 않고 그러니까 아세안 문화원도 생기고 아세안 연구원도 이름 바꾸고 또 그래서 아세안 연구소도 있고 그죠? 이거 동남아하고 굉장히 관계가 깊고 동남아 쉽게 또 받아들이고 이런 게 그건 뭐라고 그럴까요? 그런 편안함이란 건 아마 아까 또 이제 그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정서적인 관계 이런 거 같은 정신 측면 같은데 그런 어떤 게 유사한 아주 독특하게 코스모폴리탄한 그런 게 이제 동남아하고 비슷한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저는 그런 게 강점을 가지고 있고 그걸 좀 찾아봐야 될 텐데 그죠? 좀 생각해 볼게요. 왜 그런가? 그리고 우리 부산 출신 또는 출신들이 연구자도 많잖아요. 연구자도 많고, 제 자신을 포함해서. 그러니까 뭔가 장점을 가지고, 장점을 굉장히 잘 활용을 하면, 부산을 우리가 한국의 동남아 연구의 어떤 메카, 동남아 연구뿐만 아니고 뭔가 동남아 관계를 맺는, 그죠?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 관계를 맺는 그런, 동남아 사람들이 가장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그 도시로 만들 수 있을 거고, 그는 우리 타고난 김원구 총장님이 앞으로 역량을 발휘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 이야기를 다음에 다시 한번 하죠. 우리 총장님도 뵙고 그러기 위해서 연구를 해서 죄송합니다. 답변을 못해서. 네. 좋은 생각입니다. 하여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재성 교수님 뭐 화면을 하셨는데, 네네. 네, 제가 손드는 법을 몰라가지고요. 아, 네. 화면을 켰습니다. 아, 네, 잘하셨습니다. 오늘 정말 오래간만에 신윤환 교수님, 좋은 말씀 들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지금 정서적 유대를 강화하는 거라든가, 또 그다음에 외교에서의 한아세안 관계에 해당되는 새로운 개념화가 필요하다든가 이런 거 굉장히 절실하게 다가오고요. 그런데 이제 지금 제가 이번 신남방 정책을 봤을 때 크게 두 가지 아쉬운 점은, 그러니까 신남방 위원회라고 있잖아요. 대통령 직속. 여기서 뭘 하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외교부다 그럼 자기 일이 있고 나름대로 아세안에 대한 이해가 있어서 뭐 자기 일을 쭉쭉쭉 풀어나가고, 그래서 이제 만나서 대화를 해봐도 이게 뭔가 통하는 게 있는데, 신남방 위원회라고 이렇게 뭐 만들어 놓은 이런 식의 위원회 구조가 정치 행정적으로 정말 도움이 되는 구조인가. 차기 정부도 막 이런 것들 또 만든다면 그것이 도대체 짐이 되는지 득이 되는지 이런 거를 정치학자나 행정학자들이 뭐 얘기를 해서 연구를 해서 지적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 하나 들고요. 또 하나는 싱크탱크들이 우리 많잖아요. 싱크탱크들이 뭐 중앙에서부터 각 부처별로 또 그다음에 지방에도 다 싱크탱크들이 있단 말이죠. 이 싱크탱크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많은 싱크탱크들에서 다 또 신남방 정책을 뭐 하도 수행하도록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석사급 연구원들을 새로 채용해서 동남아 전문가들 뽑아서 뭘 해야 되는데, 그냥 이미 이거 딴 거 하는 사람들 보고 이제 이 위원회 신남방 뭐 협력실 뭐 이런 데 들어가가지고 뭘 하라고 이런 식의 일종의 돌려막기 이런 관행들을 하게 된다면 우리가 아무리 어떤 새로운 이야기를 한다 하더라도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어떤 지휘 선도 구조가 제대로 구성이 안 되고 돌아가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걸 뒷받침할 수 있는 싱크탱크들에서 각 부서들이 또 이 지식을 제대로 지식 정보를 공급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대중 그 나물에 그 밥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좀 생각이 들어서 우리 또 선생님 정치학자시고 그러니까 그게 한국지고, 또 하나는 지금 정치 안보 협력을 이제 얘기하셨잖아요. 그 부분이 지금 정말 국가 일이다.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근데 이제 그것과 관련해서 요즘 모두가 다 한 1년 이상 얘기하고 있는 미얀마 위기에 대해서는 선생님 얘기를 안 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혹시 이걸 피해 가시는데 제가 붙잡아서 질문을 드린 것 같긴 합니다만 그 부분까지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예, 두 번째 먼저 말씀드리면 사실은 미얀마에서 시위가 하고 학살 뭐 사태 이런 게 벌어졌을 때 우리 전부 다 서명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선문 쓰고 그런다고 수고들 많았던 것 같은데 저도 거기다 서명을 했습니다. 근데 서명했던 사실을 까먹고 있어요. 뒤에 어디를 보니까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건 무슨 이야기냐면 제가 굉장히 무관심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오늘 사실 아까 프레젠테이션을 할 때 제가 마지막 슬라이드에다가 미얀마와 태국의 민주화를 바라며 이렇게 한 구절을 넣었다 지웠어요. 좀 제가 봐도 제가 좀 그런 것 같아서. 그런데 또 생각해 보니까 뭐 지금 미얀마와 태국만의 문제가 아니죠. 전 세계가 정치가 다 민주주의가 그죠 좀 이렇게 미국까지 포함해서 문제가 되고 권위주의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우리 속으로 들어와 있어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긴 한데, 저는 뭐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고 정말 참 뭘 할 수가 없나 정말 안타깝고 그래요. 그래서 옛날 스페인 내전에 갔던 무슨 그런 우리 이야기처럼 저도 가서 그냥 그 젊은 사람과 총을 들고 싸우고 싶다 이런 생각도 들고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정말 안타깝고, 이건 우리가 이건 뭐 아세안을 보고 이렇게 있으면 좀 답답하기도 하고, 또 뭔가를 지금 하고 있지만 안 될 거다라는 생각도 들고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어요. 우리가 학자로서 또 외국의 학자로서 할 수 있는 게 제약이 있으니까, 그래서
계속 이런 문제를 환기하고 열어나가고 이런 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거기에 동참을 별로 못하고 있는 건 안타깝고 좀 뭐라 그러죠. 죄송하고 그렇습니다. 나라의 정책, 우리가 이제 새로운 정부가 바뀔 때마다 새로운 정책을 내놓고 새로운 위원회를 만들고 새로운 걸 조직을 만들고 이런 것 있잖아요. 그거를 보는 것은 굉장히 양면적인 측면이 있고 저도 좀 복잡한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신남방 정책이든 동남아를 중시하는 정책을 내놔야 거기가 뭐 프로젝트도 생기고 돈도 생기고 사람의 관심도 끌고 가기 때문에 연구자도 늘어나고 학자들도 좀 많아지고 연구를 하죠. 그래서 그게 분명히 이 동남아에 대한 관심을 진작하는데 또 조금은 동남아 관계를 좋게 만드는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그 소개의 목적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또 효율적으로 그죠 달성하고 있느냐는 굉장히 의문이죠. 굉장히 문제가 많고 또 그것의 진위가 저는 항상 뭐 거기에 대해서는 전재승 교수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을 텐데 저는 그걸 항상 고문론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다른 이제 국내 정치용이다 그죠? 이게 뜨니까 이제 이런 걸 내세우고 이제 이런 거다 다 다른 저런 목적으로 주로 해왔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앞으로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뭐 제발 국내 정치용으로 외교 정책을 이용하지 마라. 그죠? 이 외교는 우리의 생존 문제고 나라의 안위와 나라의 생존이 걸린 문제인데 이 외교를 어떻게 우리가 국내 정치용으로 이용할 수 있냐, 악용할 수 있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심지어 우리가 외교나 통일 문제는 사실은 우리 사회의 가장 비극은 이게 나눠져 있다는 거죠. 우리 외교 뭐 이런 문제는 보통 나라고 이거는 우리가 소위 말해서 뭐라 그러죠? 바이파티산 그죠? 팔러시. 이건 우리가 정당 입장 이념이 다 하더라도 그거 하나만은 서로 힘을 합해서 하나를 추구하는 건데 우리는 거기 나눠져 있죠. 통일 외교에 전부 이게 이념에 쏘개져 있으니까 이게 한 나라냐, 이게 나라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뭐 동남아와 관련해서는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용할 목적으로 동남아를 건드리지 말아다오. 그죠?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고 그걸 정말 뭐 아세안 국가들도 아는 사람들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자기들도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좋은 것만 받아들이고 그죠? 나쁘게 이야기하면 단 것은 받아들이고 다른 거는 선건 뱉으면 되니까 그렇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건 여러 가지 점에서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그러니까 우리가 정부에도 우리가 조언을 할까? 그냥 막연히 동남아 신남방 정책을 구속 정책을 만들어 달라 다음에 동남아 뭐 해달라 뭘 만들어 이런 식으로 요구 보다도 정말로 진정으로 그 정책의 효과를 볼 수 있는 이런 것으로 뭔가 이렇게 요구할 수 있는 그런 건 결국 우리가 다 자문하고 우리가 뒤에서 조언하고 물론 우리가 주도하지는 않았지만 우리 상당히 입김이 들어갔죠. 그렇다면 우리도 좀 스스로 좀 생각을 해서 정말 괜찮은 걸 만들어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제 그 점에 대해서 저도 또 깊이 반성을 합니다.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혹시 추가적으로 더 질문하실 분이 있으실까요? 네, 질문해 주시죠. 김영선 여사님 또. 다른 분 없으시면 제가 그냥 간단하게 코멘트 해도 될까요? 네네네. 예. 말씀해 주시죠. 우리 전재성 교수님이 이제 신남방 특위의 이제 그 기능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하셨는데, 제가 이제 정부에 오랜 동안 있었던 사람으로서 이제 제 느낌을 말씀을 드리면은 이런 그 큰 정책을 수행할 때 보면 가장 큰 어려움이 뭐냐면은 관련 그 부서 간의 그 조정 협력이에요. 근데 아시다시피 이제 그 ODA 사업 같은 것도 보면 뭐 하여간 뭐 거의 30개 되는 정부 부처 기관들이 관계돼 있어가지고 조정하는데 굉장히 힘들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아세안 관계도 보면은 이제 그게 가장 어려운 건데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획기적인 조치였다. 근데 다만 그 특위가 제대로 기능을 했느냐 이거는 이제 별개의 문제지만은 어떤 그 청와대의 어떤 이런 맨데이트를 줘서 그것을 조정까지는 못하더라도 이렇게 종합을 해서 뭔가 전체를 볼 수 있는 그런 기능은 굉장히 좋았다. 다만 이제 그 신남방 정책 4년을 보면서 제가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은
실제로 많은 노력들을 했는데 그 팬데믹의 영향이 참 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외 협력이라는 것이 결국은 빈번하게 교류를 하고 거기서 이제 협의를 하고 그것이 실질적인 협력으로 이어져야 되는데 그 정부가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2년간의 그 코로나 팬데믹이 그러한 계획이나 프로젝트들이 이제 결실을 맺는데 상당히 그 장애가 됐다 이런 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하여간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있었지만은 이런 그 인터에이전시 코오퍼레이션, 코오디네이션을 하는 그런 기반은 좀 됐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신남방 정책이 이제 3P를 지향을 했는데 저도 이거는 좀 민감한 얘기입니다만은 제가 옆에서 보기에 느끼는 게 뭐냐면은 이제 신남방 특위를 이제 경제보좌관이 맡고 또 실질적으로 그 대책반을 운영하는 것이 이제 이 3P를 다 대변할 수 있는 그런 부처나 부서들이 적절히 그 레프리젠트가 됐다고는 저는 느끼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3P를 강조를 하면서도 좀 이게 경제적인 측면으로 많이 좀 쏠렸던 게 아닌가 그런 게 조금 아쉽게 느껴졌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대선님 감사합니다. 네, 또 혹시 추가적으로 더 질문이 있으실까요? 한마디 할까요? 네네네. 박사님입니다. 네, 네네. 말씀해 주십시오. 네. 인사도 안 하고 지나갈 수가 없어서. 반갑습니다. 그, 제가 어제 발표할 때 우리 이완 계속해서 저를 신남방 특위의 외교안보분, 자문위원회 외교안보분과위원장이라고 소개하시던데 저는 아주 오랜 옛날에 맡은 적은 있는데 언제 끝나는지 모르고 있어요. 지금은 아니라는 건 확실한데 임기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모르고 언제 끝나는지도 모르고 이게 지금 신남방 정책의 현 주소를 대변하는 또 한 가지 사례가 아닌가. 그동안에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지금 4번째 위원장이에요, 제가 생각하고. 그런데 위원장 바뀔 때쯤에서 회의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없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참여 안 할 수도 없고 또 이름을 걸어놓으면 참여 한 사람 돼버리고 바람아 멈춰다오. 아까 신 교수님 저기 우리가 이 아세안과의 협력 초기 특히 아세안 플러스 3 차원에서 동아시아 공동체를 구상을 중심으로 해서 활동하던 초기에 대한 반성을 하셨는데 맞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상대적으로 좀 폐쇄적 지역주의라고 그럴까? 아세안 플러스 3 요 13개국 요 그룹에 대해 상당히 폐쇄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 다른 외부에 대해서는. 그래서 지금 상당히 오픈 되어 가고 앞으로 장기적이라는 말씀을 좋아하시던데 장기적으로는 오픈되어 마땅하다. 뭐 이미 많이 오픈되는데 그것이 그때는 그 이유는 IMF 위기란 말이 좀 통속적인 말인데 표현은 맞지는 않은데 여하튼 동아시아 경제 위기가 주로 외부 요인 때문이었다. 미국 때문이었다 하는 피해의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동아시아 국가끼리 한번 뭉쳐보자. 아세안이 동북아 국가로 부른 취지도 그거였고 또 동아시아 공동체가 등장한 심리적 배경에도 그런 게 아마 나름대로 노골적으로 폐쇄적인 지역주의를 부딪지는 않았지만 미국을 비롯한 외부의 어떤 음모든 아니든 간에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랬고 그 후로 시간이 지나면서 중국이 이제 급부상하면서 중국의 바뀐 위상, 내가 태도, 또 미국에 대한 평가에 또 중국에 대해 최소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라도 미국은 필요하게 되고 여러 가지 평가가 바뀌어서 이제 많이 개방적인 기술을 변했다. 거기까지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그 제도화 같은 것도 강조를 하셨는데
특식으로 제도적 측면에서 문제는 지금 더구나 이제 인도 태평양까지 등장하고 보니까 기존의 APT 이 프레임워크가 현실적으로 조금 쓸모가 약화되고 있어요. 대신에 인도네시아의 발의에 의해서 이제 아세안 아웃룩까지 갔는데 그 사람들은 인도네시아의 지리적 위치 때문이기도 하지만 철저히 이제 EAS 중심이에요. 포커스는 EAS에 맞춰져 있어요. 동아시아 정상회의 쪽에 이 인도 퍼시픽 뭡니까 이 협력의 제도적 포커스는 이제 APT를 떠나서 EAS로 갔다. 그 EAS는 인도도 있고 미국도 있고 있으니까 당연히 뭐 논리적으로도 맞고 현실적으로도 맞죠. 그렇다고 그러면은 또 그러면 우리가 APT를 포기하고 동아시아 공동체도 EAS를 시발점 삼을 건가? 이거는 조금 또 문제가 다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어떤 여러 가지 이제 문제를 의식해서 인도네시아도 그렇고 아세안도 그렇고 새로운 제도는 만들지 않겠다예요. 인도 태평양 때문에 새로운 어떤 협력 기구는 만들지 않는다. 기존 제도를 충분히 활용한다 이거죠. 인도의 입장도 마찬가지예요. 새로운 제도적 프레임워크는 필요 없다. 기존 제도에 입각해서 그걸 충분히 활용하는 방향으로 나가겠다. 거의 모든 나라가 동의하고 있어요. 이건 아마 중국을 의식해서 그런 것 같아요. 중국도 지난 연말에 아세안과의 정상회의에서 또 그 언급했어요. 새로운 제도, 아세안이 새로운 인도 퍼시픽 때문에 새로운 제도적 틀을 만들지 않겠다는데 적극 지지한다. 이렇게요. 그러면은 어차피 어떻게 하든지 이 시동, 언제 시동을 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시동은 APT 차원에서 하는 수밖에 없다. 현실적으로도. 더구나 이제 아세안 입장도 해마다 지금 동아시아 공동체가 제기된 이후에 지금 20년 가까이 해마다 아세안 플러스 정상회의 뒤에 발표되는 의장 성명서에서는 계속 퓨처 리저널 커뮤니티를 APT로 삼고 있어요. 작년도 마찬가지예요. 올해도 또 그럴 거예요. 거의 뭐 복사해서 집어넣듯이 그렇게 반복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세안도 그런 공식적 입장을 공식적으로 탈피하기는 어렵다 그랬죠. 여러 가지 점에서 APT를 일단 시발점을 삼아서 거기 시동을 걸던 APT를 이용하되 오픈보다 유연한 이제 접근 방식을 통해서 EAS 쪽으로 가능한 한 빨리 개방하는 것이 좋겠다. 그러니까 유럽의 경우 1957년에 유럽 공동체가 처음 등장할 때 6개의 나라뿐이었어요. 프랑스, 독일, 이태리하고 베네딕스 3국. 그래야 지금 회원국이 28로 늘었다가 또 영국이 탈퇴하는 바람에 27로 다시 줄었죠. 그래서 우리가 오픈을 하되 구체적인 오픈의 방식이 상당히 유연하게 현실적 근거를 가지면서 또 유연하게 움직이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는 박상명 교수님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지금 이렇다 할지라도 만약에 동아시아의 어떤 좀 견고한 어떤 지역협력체, 지역통합체가 생겨난다면 그건 다시 과거의 APT 중심으로 가야 되고 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해요. 지금 EAS는 사실 지역협력체가 아니지. 동아시아라는 이름만 갖고 있지. 미국이 들어가고 러시아가 들어가고 그런 게 그 지역협력체가 아닌 거죠. 그냥 그걸 하지 말자라는 이야기에서 그걸 방해하기 위해서 생긴 거라고 볼 수밖에 없고, 그래서 두 가지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지역 통합으로 가는 분위기, 지역 블록화, 아주 옛날 개념이지만 이런 것의 시대가 종식되지 않는다면, 그래서 이제 모든 지구가 하나로 되는 그런 글로벌리제이션이 이루어지지 않고 이런 것이 어떤 형태로든 느슨하거나 아니면 단단한 형태 또는 얼마나 넓은 형태 뭐 이런 식으로 종속을 한다면 결국은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APT 중심으로 동아시아 공동체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러려면 사실은 이제 오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중국이 바뀌어야 될 것이고, 중국의 대외적인 우리가 태도도 그렇고 대내적으로 우리가 뭐 좀 더 민주화되고 이런 것도 바뀌어야 되고, 일본도 바뀌어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바뀌어야 될 게 많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기는 하지만 지역 공동체가 되면 지역성이 살아남아 있으려면 결국은 아직도 그 APT가 우리가 그때 생각을 했던 것은 현실을 무시하고 굉장히 어떤 점에서는 그걸 좀 더 이론적이고 어떤 국제 정치 공학적으로 접근을 했던 거죠. 그런 점에서 보면 굉장히 아름다운 우리가 구도를 갖고 있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했고, 그게 현실성이 있고 또 바람직한 게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도 우리 박삼명 교수님의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또 다시 이게 불시가 살아날 수 있다면, 예, 다시 살리고 싶은 그런 생각입니다. 뭐 질문이 하나 여기 채팅창에 들어와 있는 것 같은데 모두에게 보내주신 것 같은데 제가 이걸 네. 이렇게 긴 걸 써주셨으니까 답변을 해드리는 게 예의 같습니다. 그죠? 또 아세안이 뭐 요새 형편없다라는 거죠. 원체 세상이 큰 나라들이 설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이 아세안이 과연 유지될 수 있을까 이런 건데 생존의 문제를 묻고 있습니다. 저는 물론 당연히 유지될 수 있고 생존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건 뭐 무엇보다도 뭐 아세안이 힘이 좀 약화됐다든지 과거에 하던 어떤 중재적인 역할, 아세안 중심성으로 하던 중재적 역할 같은 게 좀 약화되고 없어졌죠. 그런데 이건 다 불씨로 남아있고 이제 살아날 수 있는 여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건 우리가 대외적인 아세안의 대외적인 관계를 보면 또는 국제 질서 속에서 아세안의 어떤 위상을 보면 그렇게 느낄 수 있겠지만 아시안 내부로 보면 문제가 좀 달라진다. 물론 아세안 내부에도 요새 특히 이제 캄보디아나 뭐 이런 나라들이 계속 중국이 계속 분열을 시키고 유혹을 하고 참 안 좋은 거죠. 우리는 절대로 그러지 말아야 됩니다. 그죠? 우리는 그럴 힘도 없지만. 근데 이제 그런 그 아세안을 분열시키는 요소들이 작동을 해서 그렇지 아세안이 지금까지 이렇게 이루어온 것, 그러니까 이미 이루어와서 간섭화되어 있는 거죠. 간섭화되어 있고 이미 제도화되어 있고 이런 것이 너무나 많이 와 있기 때문에 이것이 다소 느려지고 속도가 느려질 망정 그 방향은 계속 저는 당연히 가야 되고 가리라고 생각합니다. 가리라고 생각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세안이 뭐 해체된다든지 아세안 그만한다든지 이럴 수는 결코 없고 그러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얀마의 우리가 이 군부 정권, 그다음에 이제 캄보디아의 의장을 맡고 캄보디아가 이제 중국과 지나치게 가까워지는 이런 문제, 이런 그 좀 분열적 요소가 있어도 그건 뭐 한시적인 거고 그건 극복될 것이다라고 봅니다. 아세안은 그 아세안의 이 통합 또 아세안의 그 공동체를 향한 어떤 진전은 느려질지는 모르지만 지속될 것이고 그럴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혹시 더 추가로 질문이 있으실까요? 네, 장시간 또 이렇게 발표해 주시고 토론해 주신 것을 감사드리고 오늘 훌륭한 강연을 해주신 신윤환 교수님께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